이게 지난번에 했던 주택에 대한 수요 가지고 이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매매 시장 말고 이제 임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시장의 수요라는 것도 역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제 무언가의 함수인데 궁극적으로는 매매 시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임대든 매매든 그 실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요하는 동기가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매매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이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도 가지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이 좀 더 많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시장의 수요 결정 요인을 보면 요 매매 시장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선 임대 시장의 수요도 당연히 이제 인구나 가구 수에 영향을 받겠죠.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한 논리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소득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매매 시장의 수요에 대해서 이제 소득이나 자산이 이제 끼치는 영향은 소득이 증가하고 또는 자산이 늘어날수록 뭐 임대보다는 이제 매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임대 시장에서 소득이나 자산이 미치는 영향은 그거하고 조금 이제 메커니즘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서의 소득은 지금 우리가 아파트 시장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전에 아파트보다 좀 더 저렴한 형태의 주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소득이 좀 늘어나면 그 수요가 이제 아파트로 넘어가고 평형도 좀 더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임대시장 내에서 좀 더 비싼 임대료를 이제 그 요구하는 쪽으로 이제 수요가 넘어가는 뭐 그런 현상이 좀 더 클 겁니다. 반대로 이제 사람들 소득이 늘고 자산이 늘면서 주택을 이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입해서 그러니까 매매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향이 더 이제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 수요는 줄어든다. 뭐 크게 봐서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이 소득은 임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류들이죠.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의 가격은 그 매매가 그 자체였는데 임대 시장에서의 가격은 여기서 봤던 이제 매매 시장에서 대체 관계 비슷하게 또는 가치의 원천으로 봤던 임대료 그 자체가 임대 시장에서의 가격이 됩니다. 임대 시장의 가격은 임대료잖아요. 얘는 뭐 매매 시장이나 임대 시장이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은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시장의 수요 곡선을 그리면 이 임대료가 가격 자리에 오겠죠. 그리고 대체 관계에 있는 가격은 이제 다른 아파트가 아닌 다른 유형의 주택의 임대료일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매매가가 엄청 싸지면 사람들이 임차하지 않고 구입을 해서 주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얘도 수요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제 아파트의 매매가가요. 근데 그 외에 앞에서 매매 시장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변수인 이제 이자율, 세금, 공급에 대한 기대, 이제 정부의 정책이죠. 뭐 저런 것들의 영향은 임대 시장으로 오면은 매매 시장하고 조금 이제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은 사실 임대 시장 수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자율이 수요에 영향을 주로 주기 때문에 원래 임대료는 매달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임대 시장에서는 이자율에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대 시장에 있어서 월세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제 보증금이 존재하고 이 규모가 아주 커서 극단적으로 가면은 전세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로 임대 시장에서 전세로 주택을 사용한다고 치면 이 전세금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은 임대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임대시장에서도 역시 이 외에 이제 매매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이것이 이제 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임대시장에 대해서는 결정 요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추가로 좀 해야 되는 설명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임대시장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고받는 돈, 금원의 어떤 구성에 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에 관한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제 임대한다는 것은 빌려준다는 얘기고요. 임차한다는 것은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그러고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뭔가 임대의 목적물을 빌려줍니다.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부동산이죠. 그 임대 임차하는 목적물에는 꼭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 주택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일정 기간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이걸 사용하는 대가로 이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개념적으로 이 임대료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고 보통은 매월 지급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월세라고 부르잖아요. 매월 이제 월세를 지급하는,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임대인은 이제 그걸 받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동산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로 그런 이제 의무를 가지는 계약.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금원, 이제 금전은 매월 지급하는 이제 임대료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뭐냐면은 임차인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 거주는 계속 하면서 임대료 지불을 안 하고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월세를 내세요 하고 계속 이제 요구도 하고 계속 못 내면은 이제 내보내야죠. 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 몇 달치 밀린 이제 임대료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임대료 그거를 받아내기는 좀 쉽지 않아서 고안해 낸 게 이제 보증금이라는 겁니다. 이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처음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예치를 합니다. 그건 임대인의 돈이 아니고 임차인의 돈이에요. 하지만 임대인의 계좌에 이 보증금을 넣어 놓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그동안 못 낸 임대료가 있으면 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거죠.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월세를 꼬박꼬박 다 잘 냈다면 최초에 이제 예치한 그 보증금만큼을 다 돌려받고 나갈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이 이제 담보하는 범위는 꼭 월세가 다가 아니고 임차인이 이 집을 이제 일정 기간 사용했는데 나중에 돌려줄 때 보니까 뭔가 이제 훼손돼 있다, 파손돼 있다. 이제 그러면 그 수리비를 이제 임대인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도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돈을 따로 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것보다 그냥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지불한다거나 그 집을 현재 상태로 잘 보존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임차인이 지는 의무, 그런 의무를 또 다른 말로 뭐 채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채무라는 말을 금전 채무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금전이 아니라 뭔가 행위로 갚아야 되는 것도 다 채무라고 해요. 이런 그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서 미리 예치해 놓는 돈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보증금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보증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외국도 이 보증금을 예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매월 내는 월세의 2배 또는 3배 정도의 월세의 보증금을 이제 예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고받는 돈을 생각해 보면 이제 최초에 자기가 그 맺고 입주할 때 보증금 한 두세 달치 월세만큼 임대인한테 일단 주고 그리고 매달 월세를 또 내고 그리고 나갈 때 별일 없으면 그 두세 달치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인이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라마다 그러면 보증금을 월세 몇 배까지 이제 예치하느냐 하는 게 풍습이 다 다를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보증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월세의 뭐 10배에서 50배 되는 경우도 많고요. 때에 따라서는 월세를 아예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전세라고 부르죠. 그리고 보증금 좀 내고 뭐 10배에서 뭐 몇십 배 되는 보증금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좀 내는 뭐 이런 경우를 이제 보증부 월세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보증금 비중이 좀 크니까 그냥 월세 형태가 아니고 보증부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 전세 임대차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처음에 이제 보증금을 지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보증금이 월세의 한 두세 배 정도 내는 시장에서는 A라는 시장에서는 보증금이 뭐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처음에 보증금 200만 원 내고 월세 100만 원 내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똑같은 물건이 어떤 B라는 시장에서는 이제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그러고도 월세를 만약에 100만 원을 낸다면 이 두 거래는 지금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이제 내려면 이 돈만큼의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 5천만 원을 은행에 이제 예치를 해놨으면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반대로 이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내야 되는 이제 이자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계산하면 이 임대료가 이 B라는 시장의 임대료가 A보다 훨씬 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똑같은 시장에서 월세가 200만 원일 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라면 이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보증금을 5천만 원 받는다. 임대인이 5천만 원 요구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월세는 100만 원보다 아마 싸게 거래될 겁니다. A와 B 사이에 실제 임대인이 얻는 이득 또는 임차인이 지는 부담의 크기가 좀 공정하게 같아야 되겠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보증금 조금만 받고 월세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많이 받는 대신 월세를 좀 적게 받거나 하는 이런 둘 사이에서의 이런 그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200만 원일 때는 월세 100만 원. 근데 보증금이 여기서부터 지금 4,800만 원이나 커졌잖아요. 그럴 때는 월세를 얼마나 깎아줘야 되나 하는 이런 비율이 마치 이자율처럼 존재합니다. 이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 시장에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를 수는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전환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보증금과 월세 간에 몇 퍼센트의 비율로 전환을 시켜주자 하는 룰을 시기마다 지역마다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어서 이 안에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월세는 0원이고 보증금만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억이다. 그래서 보증금만 받으면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전세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전세라는 제도는 참 이해 안 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택에서 워낙 전세가 많으니까 전세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3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이제 임대를 합니다. 근데 A처럼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은 B처럼 이제 보증금 좀 많이 받고 월세를 뭐 20만 받는다. 적게 받거나 하면 최소한 이게 1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3억짜리 주택을 사서 내가 살지 않고 2억을 받고 전세금을 받고 이제 남에게 임대를 해주면 나는 그 집을 이제 사용하지도 않고 매월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고 나중에 그 임차인이 나갈 때 이 2억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은 내가 다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주택이 3억인데 보증금이 3억이거나 4억이거나 훨씬 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 사는데 3억 들었는데 보증금을 만약에 뭐 5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2억 원 정도를 내가 자금을 융통한다 하는 개념으로 2억을 융통하는 대신에 내가 뭐 그게 10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월세를 받지 않지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쳐도 대부분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작습니다. 내가 3억이나 주고 집을 사서 2억만 받고 임대를 해준다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는 쉽게 이해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은 주택의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한다는 거죠.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내가 2억만 받고 임대를 해줘도 나중에 이 3억 주택이 4억 되고 5억 되면 그때 이제 임차인이 나갈 때 2억을 돌려줘도 그 사이에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월세를 받지 않아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게 사실 전세 제도가 존재할 수 있는 제일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자금을 차입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용도로 이제 이 전세금을 사용할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 게 보통 이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할 수 있는 이제 근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수십 년간 주택 가격이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죠. 그러니까 꼭 이제 월세 수입이 없어도 주택 가격 상승에 의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2억 원의 레버리지를 위해서 전세를 쓸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니즈 때문에 이제 저런 이제 전세라는 아주 특이하고 이건 외국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특이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보증금을 많이 받는 뭐 그런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그동안은 존재했다. 근데 이게 이제 가격 상승이 점점 둔화되고 또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점점 기대할 수 없는 시장이 되고 그러면 이 전세가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부터 보증부 월세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거나 전세로 주택을 이용하거나 하는 게 둘 중에 하나가 거의 옵션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증부 월세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줄어들고. 이제 그 이유는 임대인들이 과거와 같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세 수입을 이제 계속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의 이 임대 시장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함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내의 이 임대차 계약의 관행부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라는 걸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고 전세라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월세가 대부분인 그런 시장, 외국이 이제 대부분 좀 그런 시장인데 이제 그런 시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증금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극단적인 경우는 월세는 영원, 보증금밖에 없는 그런 전세도 존재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에 반영해 있는 시장에서 이 임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이자율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월세밖에 없는 시장에서는 이자율이 임대 시장의 수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처럼 보증금의 금액이 크고 때로는 전세도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목돈이 필요한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이자율이 영향을 이제 많이 주겠죠. 게다가 이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낮게 정부가 이렇게 보증을 서든지 또는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해주든지 기금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또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금리가 얼마나 이제 그 양호하고 대출이 많이 나오는가가 임대 시장의 수요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자체가 이 정부라는 변수하고도 굉장히 연관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세와 보증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임대차 계약의 이제 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김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관리비입니다. 아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돈, 금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1번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최초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차인이 한 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다시 반환받는 돈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면은 임대인한테 예치해 놓고 있는 그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는 그러면 누가 가질 거냐? 그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 2, 3개월치 내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이자까지 다 쳐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는 보증금의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 소득은 이제 임대인 거다.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계약 맺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딱 한 번 오가는 보증금이 있고 이 보증금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입금이에요. 채무예요. 언젠간 돌려줘야 되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서 미리 예치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것을 이제 임차인은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게 보증금이다. 두 번째는 이제 월세, 흔히 월세라고 부르고 또는 월 임대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료예요. 사용료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입니다. 나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수익입니다. 그렇죠? 이 수익이 이제 제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를 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임대인은 이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관리비. 월세라는 이 돈은 말 그대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그냥 지불하고 끝나는 돈이에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게 존재하는 동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조금씩 고치기도 해야 되고 순수한 사용료 외에 다른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이제 관리비라고 하죠. 이 비용 부담을 임대인이 하느냐 임차인이 하느냐에 따라서 관행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궁극적인 부담은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그 관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죠. 그래서 궁극적인 이제 부담의 주체는 임차인이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요 돈을 이제 별도로 지불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월세에 포함시켜서 받을 거냐가 이제 갈라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거를 정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실비로 할 거냐에 따라서 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쓸 때 별도로 관리비는 뭐 매월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별도로 내는 거고요. 그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관리비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이 그냥 월세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말 안 해도 당연히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매월 내는 월세,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흔히 렌트라고 하는데, 영미권에서는 별도로 관리비를 징구하는 그런 계약을 넷 리스라고 합니다. 월세에 포함시켜서 받는 그런 거를 이제 그로스 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그 임대차 계약이 넷 리스 어그리먼트냐, 그로스 리스 어그리먼트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넷 리스를 하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당연히 관리비에 대한 이제 약정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비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게 따로 있겠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 자체가 그로스 리스인 데는 이제 월세 안에 얘를 벌써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넷리스 계약과 그로스 리스 계약을 맺으면 렌트 자체는 그로스 리스 계약이 훨씬 크겠죠. 이 안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이 됐든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내가 대신 부담해 줄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실질적인 부담 주체는 임차인이고 그걸 별도로 받느냐 월세 포함시켜 놓느냐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유형만 달라질 뿐이다 하는 거고 별도로 받든 포함시키든 그때 관리비라는 거는 이게 매월 컸다 작았다 할 수 있겠지만 평균 월 얼마로 하자 하고 정액으로 딱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냥 한 달 운영해보고 나오는 만큼 받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액 또는 실비 이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비와 임대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정액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정액의 관리비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거나 모자란 것과 관련된 리스크를 임대인이 지는 그런 계약이 이 정액의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는 남을 일도 없지만 모자랄 일도 없죠. 그래서 임대인이 뭔가 이런 그 관리 비용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정산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액과 실비는 단순히 돈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뿐만이 아니고 관리 비용 변동 위험을 누가 지느냐,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냐 안 지냐의 차이도 가져온다. 그래서 저 변동 위험을 지는 대신에는 조금 여유 있게 이제 정액의 관리비를 책정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관리비까지 다 이해를 하고 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고받는 돈이 다 이해가 된 겁니다. 관리비도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제 매월 실제로 이제 발생한 만큼 매월 이제 지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임대인의 수익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실제로는 그냥 비용으로 다 나가는 거죠. 비용으로 나가는 건데 실질적인 부담의 주체는 임차인이지만 임차인이 그냥 알아서 지불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임대인이 받아서 내느냐 뭐 그런 차이인 것이다. 관리비를 이제 책정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를 열어보면 돈에 대한 약속은 크게 세 가지인데 보증금, 그다음에 월세 또는 이걸 이제 좁은 의미에서 임대료라고 부릅니다. 보증금,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이 세 가지에 대한 약속이 임대차 계약에 들어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